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두 개의 정부 대책이 또 추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왔던 5월 11일 날 나왔던 이 두 개의 대책을 가지고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첫 번째 나왔던 대책을 보면 아파트 전매 제한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이쪽에 전매 제한을 그동안은 약간의 뭐 6개월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두었다면, 지금은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불가능하도록 바꿔버리는 그런 대책이 첫 번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적인 법인 주택 거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내용만 보게 되면 이걸로 좀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 전매 강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일단 요번에 처음 나왔던 대책을 한번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 기존에 그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뭐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죠. 결국에는 그동안 나왔던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매 제한이 굉장히 강화됐던 게 사실이었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게 사실인데,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 결국은 이번 대책은 지난번 5월 6일 날 나왔던 그 주택 공급 그 강화 방안과 맞물려서 실수요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게 되면 아마도 이분들이 청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아마 분양권 전매를 세트로 같이 규제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 있었던 그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 역시도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서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전매 제한을 왜 강화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조금 더 높여서 기존의 그 공급 확대와 맞물려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는 청약을 대기하면서 충분히 본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공급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좀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자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일반 그 투자자들로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정부는 좀 그 내용을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결국에는 투기 수요가 진입이 제어되면 수도권, 광역시,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근데 문제는 보통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부 규제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어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또는 풍선 효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풍선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던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지 성장 관리 권역,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여기서는 제가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이 더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방 중소도시로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아, 그래, 정부가 이렇게 규제가 강하니까 나는 그만둬야지라고 할 가능성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지방 중소도시 쪽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쪽에서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 특히 이제 신축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축이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축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도 지방광역시 부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임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소지는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운데에서 기존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투기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소급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지역조차도 예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었죠. 11.3 대책 이후에 이전에 샀던 분양권,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11.3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전매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이후에 11.3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전매를 이래로 제한됐던 그 경험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분양권들이 지금 당장은 팔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시 전매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결국 아예 다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런 쪽에서 해당되는 그 분양권들도 점점 전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외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 역시도 전매 가능은 유지가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매가 가능한 쪽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은 뭐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뻔하게 움직임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청약시장이 양극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청약시장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쟁률이 나타났던 거를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고 계셨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다가 더더구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전환이 되고 또한 실수요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까지 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비선호 지역은 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서 원래 비선호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분양권 전매도 못하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 실수요자들만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점점 미분양이 발생될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요, 2007년도에 있었던 진접지구의 미분양 관련된 기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적으로 외곽 지역이긴 했지만 교통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당시 발표가 좀 있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냐면은요, 분양가는 계속 올랐어요. 물론 지금도 인천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지역도 뭐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계시겠지만, 고분양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진접지구 얘기지만,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전매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청약자들이, 아, 진접지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양이 되지만 분양가는 높고 그 다음에 전매가 금지되거나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돈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진접지구가 상당히 미분양이 났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그렇지 못한 그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정말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분양가를 싸게 한다 하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고분양가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어떤 많은 분들은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달라졌던 점이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매가 쉽지 않고 수익이 낼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결국 그 지역들은 미분양으로 점차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전매 제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곽 지역에서도 그동안 비선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곳, 그런 곳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그 투자를 포기하거나 멈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동안 분양권을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액 투자, 계약금만 있으면 충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유행했던 분양권 투자 방식에서 점차 기축 아파트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그래서 전세 갭이 줄어드는 곳, 이런 곳들로 관심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약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들 모두가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찾으려는 심리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결국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기축 아파트, 물론 이제 소액이라고 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이 안 오른 대상물을 생각해 보면 뭐 분양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일반 재건축도 그랬고, 재개발 아파트도 그랬고, 결국에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지니까 분양권으로 몰려왔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또다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상이 어딜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그 지방의 분양권 시장, 일부 중소도시 분양권 시장이거나 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많지가 않으니 기축 아파트로의 관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인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을 조금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 쪽에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축 아파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갭이 작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 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현재로서는 합당한 분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주택법을 개정한다는 게 8월 달이라고 했으니 8월 이전에 분양단지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8월 이전 분양단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청약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곳, 지역 그런 지역 쪽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비규제 지역의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뭐 분양권 전매는 아니니까 입주권 중에서도 충분히 신축 아파트가 될 곳이니까 이쪽에 관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추가 규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고려해 보는 게 맞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또 다른 규제가 몰려오면서 본인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점차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할 곳이 별로 많지 않아지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볼 때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곳은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규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거나 실수요자들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접어들면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는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동안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좋은 곳,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강남이 많이 올랐고 또 다른 중심지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문제는 그 이후에 분명히 그곳을 향해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B급지를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B급지 역시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또다시 정부 규제가 들어왔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은 또다시 C급지를 향해서 움직여왔죠. 그런데 이 C급지 역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분양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서울의 A급지에 해당되는 분양권도 여러분들은 분양을 받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A급지는 규제가 되고 B급지로 흘러갔고 그러다가 점점 수도권의 비조정 지역에 분양권 투자가 되는 지역으로 또 몰려들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청약이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도 또다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C급지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분양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뭐 규제가 계속 이어져서 매도를 못 하는데 피가 붙을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흔히 하는 말로 물린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게 되면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C급지로 흘러왔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분양권 투자는 더 이상 재미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투자 대상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몇 년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을 때 규제가 없는 곳 또는 규제가 적은 곳을 찾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었죠.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갭 투자로 갔다가 점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을 풀어줬었고, 그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주고 청약 시장을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양권 투자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분양권 투자나 이런 부분의 중심지가 또 다시 규제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신축이 된다고 하는 또 다른 투자 대상 상품인 재건축으로 투자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재개발 투자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전세 갭 투자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가 상승장이 되면서 분양권 투자, 재건축 투자,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이런 식으로 신축이 될 만한 곳을 향해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이 신축이 될 만한 곳들에 대해서 분양권 투자, 재건축 투자, 재개발 투자 역시 중심지가 묶여가고 있고, 묶였고, B급지, C급지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이제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C급지까지 완전하게 다 묶여지는 현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 대상에서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재개발 투자에서 분양권 투자도 꾸준히 좀 이어졌지만 막혀 있다면 이제부터는 기축 아파트가 조금 규제가 덜한 곳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흘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제가 기축아파트로 갑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는 패턴은 처음에 A급지에서 시작을 해서 C급지로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항상 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규제가 C급지까지 강화되는 순간 또 다른 투자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느냐, 이 부분을 이번에는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어디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움직임은 현재로선 중소도시를 움직이거나 또는 기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직 규제가 없거나 또는 굉장히 적게 들어와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규제 부분에 대한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이번 내용은 사실 규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규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택거래 시 신고 서식을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나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또는 이쪽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조금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어쨌든 주택거래 때 별도 신고 서식을 제출하고 있고 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수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자금 흐름을 이제는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거래 지역, 분양권에서 말씀드렸던 거래 지역,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이거와 상관없이, 거래가액도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결국 이 말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 파악이 아직 잘 안 되는 법인을 자금 파악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판을 깔겠다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상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 법인 규제 방안은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대책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번 5월 말이나 또는 6월 달쯤에 좀 더 구체화된
법인 대출 또는 법인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지역을 선별해서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처럼 양도세 중과는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예전처럼 뭐 30%와 같은 추가 과세가 포함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법인 규제로 인한 움직임을 그때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5월 말이나 6월 초 또는 6월 중순 또는 7월 그 이내에 좀 구체화가 되면 그때 좀 파악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법인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약간 경고장을 날린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정부 규제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대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점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정부 규제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또는 투자처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풍선 효과라든지 또는 투자 대상의 변화를 다시 한번 주시를 하되, 단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 내용이 결국 움직인다, 그래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도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매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언제 어떤 식으로 매도할 거냐라고 하는 매도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그냥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라고 들어가게 되면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규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규제가 아닌 대상이 몇 개 남지 않았던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뭐 토끼몰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규제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투자 대상도 정부도 다음에 어디를 규제해야 될지는 충분히 이젠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산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곳,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뭐랄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됨으로 인해서 조금 침체될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나 또는 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 또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차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발표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단기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들 움직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좀 더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사고자 한 곳에서 투자의 또 다른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오는 규제, 그 다음에 풍선 효과, 투자 대상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종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